이렇게 해서 시작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흔히 이제 태평양에서 벌어졌다라고 해서 세계적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답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가슴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눈이 정화가 되네요. 야, 뻥뻥 터지는 것만 보다. 여기 혹시 제작진도 여기 갔다 온 건가요? 모르겠네요. 피니언섬. 와, 물이 저렇게 튀는 우리 아주 좋네. 돌고래도 있네. 돌고래네. 핑크 돌고래인데. 산호초가. 뭐야? 소네. 와. 이건 이거 왜 나오는 거죠, 오늘? 이걸 왜 갑자기 왜? 그런데 아, 불안해요. 이 빨간 자막 뭐죠? 불안해. 비행장. 이게 비행장이에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아, 리틀보이 적화장인가 보네요. 네, 그러네요. 팬맨도. 아, 이게 연락이 핵폭탄을 실어 나른 비행기군요. 비행기네요. 아, 어머니 성함을 떴어. 와, 처음 해봤던 저 아름다운 티니언 섬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실어 나른 장소가 됐고, 또 어머니의 이름이 많은 이들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의 이름이 됐다는 게 참 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한데, 결국 첫 원자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에놀라기에 실려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최종 조립은 비행기가 그 히로시마로 날아가는 중간에 조립했다 그래요. 안에 그 기술자들이 타서, 왜냐하면 이게 이륙하다가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티니언 섬이 폭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 오펜하이머가 철저하게 지시를 했다는데, 뭐 비가 오거나 다음에 뭐 안개가 끼거나, 그러니까 뭐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나 구름이 뭐 있거나, 그러면 하여튼 뭔가 하나만 걸려도 그치. 투하는 중단. 조금의 변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모든 것이 통제대로 되지 않아서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 새로운 신무기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모두가 마음을 졸이는 그런 작전이 진행되죠. 자, 그렇게 운명의 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전쟁에 쓰인 첫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됩니다. (57초) 만에 폭발했군요. 18km 상공까지.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적었지만 역시 이것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죠. (2km) 떨어진 데서 안경 유리가 녹을 정도로 상상이 안 돼.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고, 또 인류에게는 엄청난 참상을 남길 수 있는 무기가 두 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원자폭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펜하이머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뭐 일단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뭐 프로젝트는 성공을 한 거니까 일단 안심을 했겠죠. 당시 군 쪽 책임자였던 그로브스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거를 이제 알았을 거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로스알레모스의 그 총책임자로 뽑은 것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총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는 스타가 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오펜하이머도 그것이 아마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좀 치르고서 얻어낸 그런 그 영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의 폭탄이 뭐 나쁜 사람만 골라서 목숨을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그러니까 그 결정은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무고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점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버렸다. 정말 이제 묵직한 말인데, 그러니까 과학자는 원래 참 좋은 뜻으로 저희가 쓸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죄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쯤 되자 이제는 그 미국만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경우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저런 끔찍한 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스알라모스에 있던 과학자들도 이제 이런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핵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제 과학자들을 이제 모으게 돼요. 오펜하이머가. 결국 현재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죠. 그래서 면담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뭔가 통제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만나서 느낀 거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생각이 상당히 달랐어요. 이 오펜하이머하고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트루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트루먼 대통령이 엄청 화가 냈습니다. 원자폭탄, 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정도에 터졌던 원자폭탄을 이야기할 때 그 위력을 이제 킬로톤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킬로톤이라는 게 TNT 같은 일반적인 폭발물을 1000톤 정도 터뜨리는 위력이 1킬로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진 저런 폭탄은 대충 10, 15, 20 이 정도 킬로톤 정도 위력이라고 보는데, 수소폭탄을 만들면 단위를 100만 톤 정도, 메가톤 정도의 일반 TNT 폭탄을 터뜨리는 위력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가톤급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수소폭탄 위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죠. 어머, 나 메가톤바 이제 못 먹겠어. 한 발 터뜨릴 때마다 일반적인 TNT 폭탄 100만 톤이 터지는 위력이 1메가톤인 거예요. 근데 수소폭탄은 10메가톤짜리, 20메가톤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만 하자면은 태양이 수소폭탄의 원리로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을 지구로 가져온 겁니다.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이론상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실제로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오펜하이머도 좀 흔들렸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하기까지 하던 오펜하이머가 이때부터는 상당히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수소폭탄 연구는 반대를 합니다. 강대강으로 반대를 해서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요. 이제 음모가 시작됩니다. 음모.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오펜하이머가 혹시 소련의 스파이가 아닐까라는 음모론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빨리 소련이 핵폭탄을 개발하게 돼요. Спасти человечество от новых Хиросим 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сделать невозможное. 좀 빼내갔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당연히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빨리 개발을 할 리가 없다. 근데 실제로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스파이가 있었고, 그 스파이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소련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실은 맞지만, 근데 오펜하이머는 스파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의심을 받았겠어요. 오펜하이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느껴서 오펜하이머만이 아니라 수많은 당시 과학자들, 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시의 그 최고급의 과학자들은 이 위험성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냉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었던 미국,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벌써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경쟁이 시작된 이 상황에서 결국 트루먼은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쪽에 전략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오펜하이머를 스파이 혐의를 씌워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54년 4월 12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 털어서 뭐가 좀 나왔나요? 털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치. 털면 나옵니다. 그래서 청문회 장사 어땠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는데 뭐 카더라 다 오펜하이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거기서 예. 너무너무 힘들었고 전 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진 테트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진 테트록. 진 테트록은 정말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거든요. 아. 헤어지고 다른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예. 계속 만나거든요. 아까 저희가 불륜 이야기를 약간 했었는데 예. 문제는 이 청문회는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인가를 밝히려는 청문회였고 예. 거기서 이 진 테트록이 공산주의자니까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사적인 이 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청문회에서 그렇겠지. 충하고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된 거죠. 1943년 6월 14일 오펜하이머는 기차를 타고 버클리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진 테트록을 만났고 그들은 팔짱을 끼고 그녀의 초록색 플리머스 쿠페 자가용을 타고 값싼 선술집, 카페, 댄스홀을 겸비한 조키 밀코 카페로 향했다. 와. 요게 도청 후에 실제로 보고했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팔짱 낀 것까지. 무슨 그리고- 차를 탔는지 와, 근데 이런 게 청문회에서 기자들도 있고 거의 의원들도 있고 막 그런 공개된 곳에서 낱낱이 디테일이 막 나오면은 진짜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막 부분일 낄낄거리면서 거 조키 밀코 네. 카페에서 뭐 했어요? 막 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11년 전 사생활까지 파내가지고 뭘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그녀가 왜 당신을 만나야 했나? 혹시 원자폭탄 기술을 빼내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답정너네.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답은 이것일 수밖에 없죠. 그녀는 여전히 나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뭔가 스모킹건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뭔가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가 난 스파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쳐도 결국은 마녀 사냥처럼 이제 흘러갔던 분위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 청문회가 끝나고서 이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자리를 잃게 돼요. 잃게 되는데 놔뒀으면은 그냥 임기가 끝날 텐데 그 하루 전에 잘라버리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청문회가 있었지만 그 공산당에 가입했거나 뭐 이런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심리적으로는 받은 거죠. 일단 근거 없는 소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컸겠죠. 내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뭘 위해서 내가 한 것인가. 나중에 오펜하이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히로시마가 초토화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폭탄이 투하돼서 그런 결과를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서 다시 폭탄을 개발을 해야 된다면 다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러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펜하이머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기적에 가까운 일을 성공해 냈던 그냥 한 인간.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뒤늦게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참 불행하기도 한 인간을 본 것인데요. 내가 오펜하이머라면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과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한 국가와 권력, 다음에 이 사회는 과연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제발 이 문제를 좀 저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닐 암스트롱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